씨앗쌤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양태사라는 분이 지으신 야청 도의성이라는 한시를 같이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사는 여러분 발해 사람이래요. 발해 사람. 발해 사람이 어떤 시를 지었을까? 이 시는 그리고 일본에서 지어졌어요. 이분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거기서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되게 독특하죠, 그죠? 발해 사람이고 일본에서 지어진 한시다라는 거죠.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같이 한번 보세요. 작품 제목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야는 밤야자예요. 밤에 들을 청자입니다. 들었어요. 뭘 들었냐? 도의성, 옷을 다듬는 소리를 들었어요. 옷을 다듬는 소리. 이렇게 옷을 이렇게 다듬이질 여러분 혹시 뭐 지금 집에는 없을 거고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여인들이 옷을 이렇게 평평한 판이 있으면 돌판 같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옷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다듬이로 이렇게 두 개의 방망이를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옷을 평평하게 펴는 거죠. 그런 다듬이질 하는 소리 성자죠. 다듬이질 하는 소리를 밤에 들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들었냐면 여러분 이분이 어디에서 이 시를 지었다고? 일본에서 들은 거죠. 근데 일본에는 다듬이질이라 하는 게 없는 거야. 일본에는 그 다듬이질을 안 하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걸 보니까 이 작가 양태사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소리 일본에는 없는 풍습인데 다듬이질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데 이 소리가 들리네? 그러면서 그렇잖아도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돼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 고향에서만 들었던 다듬이질 소리가 여기 타양 일본에서 들리니까 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강해졌겠죠. 그래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시의 문장이나 이 시에 녹아있는 이 정서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그 전집에다가 이 글을 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현재 알려지게 된 그런 작품이 야청도의성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작품 정리 같이 읽으면서 정리하고 가실게요. 갈래는 한시다. 그리고 7원 배울이야, 여러분. 7원 배울이면 한 줄에 글자 개수 몇 개다, 여러분? 한자의 개수를 세는 거야. 한글 세는 거 아닙니다. 한자 개수가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우리가 7언이라고 이야기한다. 배율은 여러분, 이거 꽃샘바람이라는 이규보의 투하풍이라는 한시랑 똑같죠? 형식이. 7원 배율. 배율은 8줄 이상이 될 때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배율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7원 배율입니다. 성격, 고향을 그리워하는 막 애타는 마음 이런 걸 드러내고 있으니까 애상적이다. 슬픔이죠? 슬픔의 정서가 드러나게 될 거고요. 제재는 여러분 작품 제목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뭐다? 다듬이 소리다. 다듬이 소리다. 자, 수능 특강 2020년 EBS 수능 특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야청도의성이랑 제가야산 독서당이 함께 묶여있는 지문을 아마 이미 문제를 풀어보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두 작품의 공통점 여러분 작품 제목에서도 보이고 있네요. 뭐죠? 둘 다 제가야산 독서당 같은 경우는 물소리가 제재였고 야청도의성이라는 이 한시에는 다듬이 소리가 제재다. 그러니 둘 다 뭐가 대단히 부각되고 있다. 중심 이미지로 청각 이미지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 고국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마음이다. 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여러분. 우리 향수라고도 이야기하고 생각할 고향 향해서 사양이라고도 얘기하고 한자성어 가장 유명한 한자성어가 뭐가 있어요? 수구초심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죠. 여우가 죽을 때 어떻게 하고 죽는다? 머리를 고향을 향해 두고 죽는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성어입니다. 수구초심까지 연결해가지고 주제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라는 거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발해 시인의 작품 중에 가장 장편, 길이가 길고요. 감정이 아주 풍부하게 드러나는 작품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성 4개로 좀 의미단락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2행에서 이미 자기 정서를 드러냈어. 타국에서, 일본에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3행부터 우연히 다듬이질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다듬이질 소리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이거 일본에 없는 우리 고향에만 있는 풍습인데 다듬이질 소리가 왜 여기에서 들리고 있지? 고향 생각나. 그리고 이 객수, 여러분 객수는요 나그네의 시름, 나그네의 근심 숫자, 근심 어린 마음 이란 뜻이고요. 객창감이랑 같은 말이에요. 객창감. 똑같은 말이야. 단어 의미 좀 보고 가세요. 나그네의 수심, 객창감을 심화하는 매개체로 뭐가 나오게 된 거다? 다듬이질 소리가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그렇잖아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고향을 갈 날이 언제지? 그래 며칠 남았구나.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가서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듬이질 소리가 들리는 거야. 고향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그 소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 이 싱숭생숭함, 막 엄마에 대한 그리움, 고향의 친구들 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 막 우리 말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더 심화가 됐을 거다 그 얘기야. 나그네의 씨름이. 그래서 객수를 심화하는 매개체로 다듬이질 소리가 나왔다라는 게 3행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9행부터는 이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소리를 들었잖아. 그죠? 소리를 듣고 나서 상상이 시작이 됐어. 우리 작가들 보면 상상력이 되게 뛰어나죠? 그래서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한 화자의 상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7행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끝나죠. 객수의 주체가 시적 화자 여인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인을 상상하다가 지금 굉장히 밤이 늦었단 말이에요. 밤이 늦어서 모두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누가 깨어있냐면 화자랑 여인이 깨어있는 거야. 화자와 여인이 깨어있고 여인은 다듬이질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이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이 시름에 가득 차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남들 다 자는데 왜 다듬이질 하고 있겠냐 이거지. 아마 마음이 싱숭생숭하니까 시름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시적 화자랑 동질감의 존재가 되는 거죠. 화자도 역시 시름 때문에 뭐 시름의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다. 그죠? 그렇지만 이 화자 또한 시름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었으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래서 화자와 여인이 이렇게 객수의 주체로 확장이 되는 그런 마무리 부분까지 여러분 확인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까지 해줬던 내용 해제와 특징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가요. 해제 읽을게요. 이 작품은 발해의 사신으로 일본에 간 작가가 양태사라고 그랬죠. 타국에서 우연히 들은 다듬이질 소리를 제재로 하여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한 시이다. 작가인 양태사는 발해의 무인으로 부사의 자격으로 일본에 갔다가 송별을 해서 일본 문인들의 시에 화답하는 시를 2편 남겼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야청도의성이라는 작품이다. 타국에 머물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수심에 잠겨있던 화자는 다듬이질 소리를 들으며 상념에 빠지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간절히 느끼게 된다. 수심, 여러분 요수 근심수라 그랬어. 근심 어린 마음. 일본에서 편찬한 경국집이라는 시집에 수록되어 전해진다. 선생님이 아까 미리 설명 다 드렸습니다. 특징, 다듬이질 소리를 제재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그래서 중심 이미지가 뭐다? 청각이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청각 말고도 나올 거예요. 시각은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미지니까 여러분 자연물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시각을 깔고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모두 나와 후각도 나올 거야. 이따 확인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각, 청각, 후각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다. 다양한 감각 이미지가 활용이 된다라고 그러면 맞다. 계절적인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들도 나옵니다. 가을 하늘이라는 시어, 규방의 추위라는 시어를 통해서 지금 추위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가을이구나 라는 계절적 배경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멋진 시에는 다양한 표현 기법들이 활용이 되죠. 직유, 반복,
도치 같은 표현 기법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여러분 다듬이질 소리 당연히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은 뭐니까 화자의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사물 모두를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듬이질 소리, 화자의 수심, 근심,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더욱 심화시켰기 때문에 다듬이질 소리는 당연히 뭐가 되겠구나?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 같이 먼저 정리했고요. 본문 상세 점검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7원 배율이다 그랬으니까 한시 먼저 보면 글자 개 수세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확인되시죠? 7원이다 라는 거. 우리는 한자는 잘 못 읽으니까 한글 위주로 어떤 내용인지 점검하고 가시겠습니다. 가을 하늘에 계절적 배경 나왔다. 가을 하늘에 달이 비치고 은하수가 밝은데 배경 나왔네. 달이 비치고 있고요. 밤이다. 은하수가 밝아요. 깊은 밤이라는 얘기야. 은하수는 초저녁엔 잘 안 보여. 한밤중이 됐을 때 하얀 길이 보이는 거죠. 하늘에 은하수 밝은데 나그네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각별히 정회가 생기네. 자, 상황 가을밤 타양이 있습니다. 대응 방식 각별한 정회 이게 바로 뭐였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죠.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사람 가을밤 타향에서 객수, 향수, 객창감, 고향을 향한 그리움에 빠져 있구나. 관련한 자성어 뭐구나? 수구 출심이구나.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 여기 처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적 배경과 화자의 관계가 어떠냐?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자연적 배경은요. 화자의 정서와 상응하는 화자의 그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더욱더 이렇게 애상감을 심화시키는 그런 배경이 나온 거예요. 달이 비치고 은하수가 밝게 비치는데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거기서 배가가 되고 있는 거죠.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입니다. 우리 보통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푸른 하늘이야. 하얀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공기가 너무 청량하고 맑아. 그런데 나그네가 이렇게 수심에 젖어 있으면 별로 안 어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랑 이 아주 밝고 쨍쨍 막 해가 비치는 그런 자연적 배경 잘 안 어울리는 배경, 대비되는 배경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달이 비치는 약간 처연한 밤, 이런 분위기가 화자의 수심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상응하는 배경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해되셨죠 여러분? 화자의 정서를 그래서 더 심화시키는 배경이 된 거고요. 정서를 심화한 자연물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달과 은하수, 달밤이다. 해가 쨍쨍한 낮이 아니다. 화자의 이 마이너스의 뭔가 근심 어린 마음이랑은 달밤이 훨씬 더 잘 어울려. 그래서 정서를 심화한 자연물이 달과 은하수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달과 은하수도 여러분 뭐다? 얘도 화자의 정서랑 관련이 되어 있는 자연물이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 잡고 가시면 됩니다. 달과 은하수 어떤 이미지다? 시각 이미지다. 여기 별표하고 가십니다. 화자를 객관화 혹은 타자화. 타자는 남이라는 뜻이죠. 제3자화, 남이라는 뜻이죠. 그 자기 자신을 마치 남인 것처럼 표현한 단어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찾을 수 있어. 어떤 단어? 나그네라는 단어. 이 나그네 그러니까 누구야? 화자인데 자기 자신을 마치 남인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되고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난 시어도 확인을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의미달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긴 밤을 지루하게 앉아 죽을 듯이 시름 겨운데 너무 시름에 가득 차서 죽을 것만 같아. 긴 밤에 잠이 와 안 와? 안 와.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상황 나왔죠? 사행으로 가자. 문득 갑자기 이웃 아낙네의 다듬이질 소리 들려오네. 자, 상황 다듬이질 소리를 갑자기 들은 겁니다.
했죠.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밤 깊어 별이 기울도록 잠시도 멎지를 않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밤이 깊어 별이 이렇게 하늘 정중앙에 떴던 별이 이렇게 기울어가 시간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잠시도 멎지 않고 바람에 실려서 다듬이질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고국을 떠나온 뒤로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왜? 일본에는 없는 풍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듬이질을 하는 거는 없는 풍속이라서 고국을 떠나온 뒤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타양에서 듣는 소리 서로 비슷하네. 이렇게까지 보세요. 자, 대응 방식. 다듬이질 소리를 갑자기 듣고 나서 고향의 다듬이질 소리를 떠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내포된 정서 그래서 뭐다?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다. 다듬이질 소리의 기능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해되셨죠? 그 소리 때문에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더욱더 심화가 됐어.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그리고 시를 쓰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냥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다듬이질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고향에 대한 그림이 더욱더 심화됐고 그래서 이런 시를 쓰게 됐다. 시를 쓰게 된 계기가 뭐다? 그래서 다듬이질 소리다라는 얘기예요. 부각되는 감각 이미지의 종류 청각이 드디어 나왔다. 별표 체크하시고요. 자, 바람은 어떤 기능을 했어요? 바람에 실려서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다듬이 소리를 전해주는 매개체의 기능을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는 구절도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 찾으실 수 있죠? 밤이 깊어서 별이 기울어져요. 기울어져. 정중앙에서 이렇게 가장자리로 하늘이 흘렀다는 얘기야. 지구가 지구가 돈 거죠. 지구가 돌았지만 아무튼 별이 이렇게 위치를 이동한 거 뭐다? 시간의 경과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니은 서로 비슷하네. 그랬으니까 무엇과 무엇을 견주는지 체크하셔야죠. 고국에서 들었던 다듬이질 소리와 지금 현재 타양에서 듣고 있는 다듬이 소리 이 두 개가 견주어지고 있는 중이다. 서로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소리를 비교해서 대응시키고 있고 그 효과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과거와 현재를 중첩 나란히 놓아가지고 겹쳤다는 얘기죠. 중첩시킴으로써 과거의 소리 고향에서 들었던 그 소리와 지금 현재 타양에서 듣고 있는 다듬이질 소리가 같아. 그럼으로써 정서를 심화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별표 체크. 타양에서 듣는 소리 서로 비슷한 애를 이렇게 표현 기법이랑 효과까지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별표는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머릿속으로 내 것으로 정리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의미단락 넘어가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뭐가 시작이 됐냐? 다듬이질 소리를 들으면서 상상하고 추측하는 그런 내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음 방망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 수 없고 왜? 내가 본 적 없는 여인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다듬이질 하고 있는 소리란 말이야. 그러니 그 방망이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난 알 수 없고 다듬이돌 평평한지 아닌지도 나는 보지 않았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불쌍해라. 몸이 약해 향기로운 땀 마늘 터이니 향기로운? 후각 나왔네. 몸이 약해 향기로운 땀 마늘 터이니 그냥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지. 이 다듬이라는 거는 질이라는 거는 여인의 노동이니까 아마 이 연약한 여인의 팔 뭐 이런 의미겠지. 몸이 약해라는 거 상상하는 거야. 땀이 나고 있을 것 같아. 끊임없이 다듬이질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노라. 옷 같은 팔 벌써 매우 지쳤음을. 자, 여기는 여러분, 여기는 표현법도 확인이 될 것 같다. 여기 기억의 표현법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도치 쓰였다고 선생님 정리해놨어. 도치가 뭐죠? 단어의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도치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다 그랬어? 우리 문장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되는 서술어를 제일
앞으로 빼거나 다른 앞의 위치로 바꿔놓을 때, 다시 말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의 위치를 보는 게 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서술어가 뭐야 여러분? 여기. 또 뭐야? 여기. 얘네 두 개가 서술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서술어는 우리 문장 순서로 얘기하자면 제일 마지막에 와야 돼. 그러니까 몸 약해 향기로운 땀 많을 터니 참 불쌍하구나. 옷 같은 팔이 벌써 매우 지쳤음을 알겠노라. 이렇게 마지막에 써야 되는 서술어를 어떻게 했다? 앞으로 빼놓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가 쓰였다? 아, 어순의 도치, 어순의 순서 바뀜, 어순의 이동, 순서, 바뀜, 이게 쓰였구나. 도치법이 쓰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직유법도 쓰였네. 자, 찾아보세요. 부문 어디? 직유 어디 보여요, 여러분? 네, 찾으셨어요? 네, 여기. 네, 연결어를 사용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어버리는 거, 파리 원관념, 옷 같은 옥이 보조관념, 연결어를 써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직유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도치와 직유가 쓰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화자가 이제 상상하는 거야. 여인이 어떤 거다. 계속 다듬이질이 벌써 1시간째 들려오고 있네. 정말 지쳤겠다. 몸이 약해서 땀이 범벅이 됐겠지. 참 불쌍해. 이러고 있는 거죠. 여인을 상상하는 모습. 자, 이미지 시각이랑 후각이랑 다 쓰였다 확인할 수 있고요. 마땅히 나그네 호도새 보태고자 함인가? 다시 먼저 규방의 추위를 시름겨워 함인가? 자, 니은의 주체 호도새 보태고자 하고 추위를 시름겨워 하는 거 주체 누구다? 여인이다. 여인의 정서에 대한 화자의 추측, 그리움과 외로움일 것이다 라고 정리해 놨어요. 디귿까지 선생님 정리한 거 확인하세요. 디귿이 가리키는 거 여인의 남편, 시적 화자의 상상 속에서 여인의 남편 또한 자신과 같은 처지의 나그네일 것이다. 이렇게 선생님 정리해 놨습니다. 자, 뭐냐 하면 이거지. 도대체 이 다듬이질 1시간째 계속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뭐 별이 기울도록 그랬으니까 2시간이 됐을 수도 있겠다. 왜 이렇게 밤이 깊도록 이 여인은 다듬이질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상상하고 추측한 거야. 그랬더니 이런 추측을 한 거지. 아, 나그네 길을 떠나는 남편의 호도새 보태고자 함인가? 내일이면 내 남편이 이 고향을 떠나 어디 다른 곳으로 가. 그 남편의 옷을 준비해 줘야 되잖아. 옷을 싸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야. 오랫동안 딴 곳에 있다가 돌아올 테니까. 그러니 그 나그네의 호도새 보태려고 남편의 옷을 지금 다듬이질 하느라고 이 사람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있나? 또는 남편이 지금 타향에 있어. 발해에 있어. 발해.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 살고 있었는데 다듬이질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발해 사람이겠지. 그치? 발해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여인은 여기 일본에 두고 자기 아내는 두고 지금 발해로 갔어. 무슨 공무를 수행하러. 이런 상상을 막 하는 거야. 발해로 가 있는데 발해에서 편지가 왔어. 여보 옷가지가 부족하니까 조금 더 다시 보내줬으면 좋겠소.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가지고 네 알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옷을 다듬이질 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시적화제의 상상에 여인의 남편이 누구다? 뭐다? 나그네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나그네가 옷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옷을 지금 다듬이질하고 있는 중인 거구나. 뭐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누구인 것처럼 보여요? 여인의 남편 정도로 보이는 거죠. 아니면 여인이 너무 사랑하는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호도제 보태고자 한 함일까? 라고 상상했을 때 여인의 정서는 그리움이 되는 거고요. 또는 두 번째, 도대체 이 옷을 왜 이렇게 다듬어미질하고 있을까? 규방의 추위를 시름겨워 함인가? 여인이 혼자 있는 거지. 혼자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은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보니까 춥단 말이야. 추우니까 이 추위를 시름겨워서 추위가 너무 싫고 추위가 너무 막 힘들고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자 이렇게 다듬이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인의 정서가 뭐구나? 외로움이구나.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인의 정서를 우리가 그리움이나 외로움으로 이 화자가 추측하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 나그네 여인의 남편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는 아마 이런 상상도 우리 추측이지 또 독자인 우린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도 이 화자 또한 그 발에 남겨져 있는 어머니 혹은 발에 두고 온 아내에게 나 옷을 좀 보내줘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 또는 떠나오기 전에 자기가 일본으로 사신을 오기 전에 아마 어머니나 자기 아내가 이렇게 다듬이질 해가지고 자기 옷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 그 소리를 들었지 않았을까? 그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화자가 일본에서 지금 이 밤에 다듬이질 소리를 들으면서 그 과거에 자기가 봤던 그 모습, 그 소리, 이걸 상상하면서 여인의 남편도 아마 나랑 같은 사람이 아닐까? 나랑 같은 종류로 이렇게 타양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우리의 상상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했어. 왜 이렇게 다듬이질을 하고 있을까? 이런 추측을 한 거야. 비록 얼굴 모습 단절되어 있어 물어보기 어렵지만, 그치? 이 여인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그냥 다듬이질 소리만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보기 어렵지만 아득한 그 마음이 까닭없는 원망은 아니리라. 네, 아득한 그 마음 어디 담겨 있는 마음? 여기 니은에 담겨 있는 마음. 그리움이나 그 외로움이 까닭이 없는 원망은 아니리라. 까닭이 없는, 이때 원망이란 말은 뭐 누구를 막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이고 수심, 근심 어린 마음이라 그랬죠? 시름. 요 정도의 마음이 아마 있으리라. 그러니 이 밤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이 여인이 그 한 때문에, 그 수심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다듬이질을 하고 있을 것이리라.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됐죠? 여인과 화자의 관계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아는 사이 아니야. 하지만 대응 관계가 된 거야. 왜? 나그네도, 다시 말해 화자도 어때? 수심은 시름에 겨워 있고 여인도 또한 이렇게 밤 깊도록 다듬이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시름에 가득 차 있을 걸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대응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런 여인에 대해서 화자는 뭘 느끼게 되냐면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지만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다듬이질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겠죠. 네,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이국당, 화자가 타국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단어 나왔죠? 머물면서 새로 사귄 이가 없었어. 뭐 일본의 문인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뭐 궁궐에 가가지고 뭐 사람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그랬겠지만 친밀감을 느끼거나 친근감을 느낀 이가 없었어요. 외로웠어. 그런데 이 다듬이질 하는 여인과는 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하니, 같은 마음. 자, 여기 기억의 비교 대상 보고 가시죠. 누구랑 누가 같은 마음인 거야? 화자와 여인이 같은 마음인 거야. 객찬감의 주체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 객찬감이 나그네의 수심이다, 나그네의 시름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름이라는 점에서 같은 마음으로 여인을 이렇게 객수의 주체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니 긴 한숨이 나오네. 이 시간에 홀로 규중의 소리 듣고서, 규중의 소리 여러분, 규방이죠? 규방은 무슨 뜻이야? 여인의 방이잖아. 여인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 무슨 소리야? 다듬이질 소리죠. 다듬이질 소리를 듣고서 그 누가 알랴 이 밤에 밝은 눈동자 찡그림을. 그랬어? 여러분 표현법 뭐 쓰였어? 도치 쓰였구나. 어떻게 알아? 그 누가 알겠는가가 서술어야. 서술어 보니까 요게 뒤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뺐으니까 도치가 쓰였다. 그 누가 알겠는가. 서리도 쓰였다. 그 누가 알겠는가. 아마 모를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뭘 몰라? 이 밤에 밝은 눈동자 찡그림이 있는 것을. 규중의 소리를 듣고서
이 밤에 밝은 눈동자 찡그림을 이 수심에 가득 차서 인상이 이렇게 찌푸려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밝은 눈동자 찌푸리는 주체는 1차적으로는 화자가 될 거야. 다듬이질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수심에 젖어서 눈을 이렇게 찌푸리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마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그때의 주체는 이제 1차적으로 화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화자의 생각에는 아마도 여인 또한 규중에 이 다듬이질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표정이 좀 수심으로 찡그러져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걸 누가 알겠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잠자고 있을 텐데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찡그림의 주체는 화자고, 그리고 이 화자의 상상 속에서 찡그림의 주체는 여인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유는 싫음 때문에 그렇다, 객수, 그리움 또는 외로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됐죠? 떠올리고 떠올려서 마음에 이미 걸려 있지만, 자, 여러분, 떠올리고 떠올려서 반복법. 정서를 부각하는 거죠. 정서를 부각하는데 떠올려. 계속 떠올려. 내 마음속에 계속 떠올려. 그러면 무엇을 떠올리고 있다는 얘기일까? 무엇을 떠올리고 있다는 얘기일까? 1차적으로는 이 다듬이질하는 여인이 누굴까? 표면적으로는 그랬을 거야.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이 계속 떠올리고 있는 건 뭐야? 궁극적인 대상은 고향인 거죠. 그래서 여기 떠올리는 주체는 두 개로 볼 수 있겠다. 표면적으로는 여인이고 그 여인의 다듬이질 소리로부터 계속 내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는 대상은 누구다? 고향이다. 됐죠? 거듭 들어봐도 꿰뚫어 알아차릴 수가 없네. 자, 역시 객체. 표면적으로는 다듬이질하는 여인일 거야.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알아차릴 수 없네. 소리는 계속 거듭 들어봐도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가 없구나 라는 의미가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역시 뭐다? 갈 수 없는 고향이다. 꿰뚫어 알아차릴 수가 없다. 내가 고향에 갈 수가 없구나. 뭐 이랬을 수 있겠지. 다듬이질 소리가 나는데 이게 만약에 낮이었다고 해봐요. 낮이면 이렇게 찾아가 볼 수도 있었겠지. 찾아가서 그 여인이 다듬이질하는 모습도 이렇게 창 너머로 또는 뭐 이렇게 창호지? 뭐 이렇게 한지로 되어 있는 문 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고향의 소리, 고향의 모습, 뭐 이랬을 수 있겠는데 지금 밤이잖아. 그러니까 전혀 뭐 볼 수도 없고 찾아가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막 그리움만 더해 가는 거야. 근데 표면적으로는 다듬이질하는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에 생각하고 있는 거다? 고향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만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곧 꿈에라도 소리나는 곳을 찾아가 보려 하지만 꿈에라도 이 사람 소망 있어. 소리나는 곳을 찾아가 보고 싶어요. 소리나는 곳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여인의 다듬이질 소리 나는 곳일 것이고, 자, 정말 이 사람이 그런데 가고 싶은 건 뭐야? 고향인 거지. 소리 나는 곳은 고향이야, 고향. 꿈에라도 찾아가 보고 싶은 거죠. 그죠? 고향을 찾아가 보고 싶어.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어. 다만 시름이 많아서 잠들 수가 없구나. 어머, 꿈이라도 꾸면 꿈속에서라도 자기 고향에 가볼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여인이 다듬이질 소리를 내는 그곳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좀 왜 뭐라고 하지?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고. 고향에 갈 수 없으면 그 소리라도 이렇게 좀 옆에서 듣고 싶고. 그렇지만 내가 그 꿈을 꾸려면 잠을 먼저 자야 되잖아. 그런데 시름 때문에 잠들 수가 없구나. 한탄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뭐만 깊어지고 있다? 고향을 향한 그리움, 수구초심만 깊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상황 읽을게요. 고독과 향수 속에서 동병상련을 나눌 여인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대응 방식, 고독이 심화되고 객찬감이 심화되고 수구초심만 깊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쌤이랑 본문 읽으면서 다 확인하셨고요. 화자의 소박한 소망이 있었어. 마지막 부분에 뭐다? 꿈속에서라도 다듬이질 소리 나는 곳. 그곳은 1차적으로는 일본에 있는 그 다듬이질 소리하고 있는 여인일 테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다 여러분?
고향이다 라고 얘기했죠. 찾아가 보고 싶었어, 꿈속에서라도. 그런데 소망을 이룰 수 없었어요. 왜? 너무 그리움이 강하다 보니까 꿈을 꿀 수 있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조차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관련 한자성어 있습니다. 수고초심, 가장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한자성어로 기억하고 가시면 되고요. 잠들 수가 없구나에 관련 한자성어는 전전반측이야. 그리움 때문에 또는 싫음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죠. 전전반측이란 관련 한자성어 있고요. 도치법 확인하셨습니다. 그 누가 알냐라는 본문에 여러분이 이미 본문에서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도치법, 직유법, 이런 표현법들 잘 활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고요. 여인의 다듬이질 소리를 들어가면서 밤을 새고 있는 화자의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는 칠원 배율의 한시 지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인의 다듬이질 소리가 이렇게도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심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작품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시고 테스트 치르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양태사의 야청도의성이라는 한시였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